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좀 빠르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 뒤로 이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키는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이, 기술이 인류의 삶의 중심에 있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 대두는 것은 과학이 아닌 종교와 철학입니다. 이는 과학은 사실만을 다루고 가치나 철학적인 영역, 실존 영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면 과학의 역할은 가치 중립일까요? 과학은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까요? 과학은 가치에 침묵해야 하나요? 인간을 탐구하는 과학 철학자 장대익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과학은 가치에 침묵하는가?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철학과 진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과학은 가치에 침묵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막한 공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음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을 만나는 저의 심정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아름다운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책에 보통 이제 헌사라고 그러죠.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헌사에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 생각하면 여러분 빅뱅 티어리 보는 셸든처럼 막 그 너드 같은 그런 모습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아마 그 세 번째 부인이셨는데요. 칼 세이건의 예, 과학자들 이렇게 결혼도 많이 하나 봅니다. 근데 굉장히 낭만적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아마 이런 멘트를 날릴 수 있는 남자라면 정말 내가 섹시한 남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학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어렵다. 그리고 차갑고 그리고 정보는 제공하지만 사실 영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가치, 실존,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과 가치를 어떻게 연결질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 조건에 대한 과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철학자도 있었고요. 또 사실 과학자들도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과학은 어떻게를 묻지만 종교는 왜를 묻는다. 그래서 어떤 실존, 의미, 가치 영역을 과학에서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자로 유명한 스티븐 제이 굴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실험은 과학 영역이고 궁극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는 종교 영역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문학자이긴 하시지만 과학이 사람들의 가슴에 숨겨진 어떤 궁금증, 어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인문적인 소양들을, 인문적인 그런 의미들을 같이 가르치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이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나 의미나 삶의 어떤 실존적인 그런 지침에 대해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통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휴미라든가 무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어떤 사실 진술들만으로는 당위 혹은 가치 진술들을 도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문이 나쁘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이 고문이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술이 필요하냐면 고문은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적 진술과 고통을 주는 행위는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진술이
결합해야지만이 따라서 고문은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진술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치, 새로운 가치들을 이끌어내고 어떤 가치들을 추구할 때 거기에 가치 진술, 사실 진술들이 포함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들만으로는 가치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진술들이 사실은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기면 자연주의 오류라고들 보통 얘기하고 이건 논리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논리적인 흐름들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게 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학은 가치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은 인간 실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은 우리를 우주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빅뱅부터 시작해서 별들이 진화하고 태양계가 진화하고 그리고 그 태양계에 지구가 생성됐고 그리고 그 지구상에 40억 년의 어떤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명을 만들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과학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스케일이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를 우주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그래 빅뱅에서 시작한 건 알겠는데 빅뱅 이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단 말이냐? 도대체 이거는 과학이 얘기해주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교가 들어오고 또 인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빅뱅 이전에 정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GOD가 있었죠. 예, GOD, 가시라고도 하죠. GOD가 있었습니다. GOD 이전에는 HOT가 있었죠. 예. 제가 이거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학이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영역에서 종교가 대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인문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고 이런 갭을 채우는 것으로서의 어떤 과학과 인문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학도 종교도 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제가 우주적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자연적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를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명의 나무 그림인데요. 최초의 생명체가 한 38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박테리아, 그 다음에 고세균, 그 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아마 외계인 과학자가 지구라는 행성을 40억 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다양해진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게 됐는가? 아마 분명히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그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정말 막둥이입니다. 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호모사피엔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종이 됐지만 어쨌든 생명의 잔 가지들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계인이시고 외계인 과학자이고 지구의 어떤 역사를 다 훑을 수 있는 그런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면 아마 1억 년 전쯤으로 지구라는 행성에 다시 와서 보면 도저히 인간을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때 인간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때 공룡은 정말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공룡이 6,500만 년 전쯤에 멸절했는데요. 그 6,500만 년 전쯤에 멸절하게 된 사건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룡이 사실은 약간 이렇게 사멸에 가고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았죠. 거대한 운석이 우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많이 먹어야 되는 공룡들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공룡의 대멸종 사건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게 인간 존재라는 어떤 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그 동굴 속에서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던 우리 최초의 조상들, 원숭이 최초의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은 그때 그렇게 지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룡이 멸절하면서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절하면서 드디어 포유류의 시대, 영장류 시대가 열리게 됐고 우리가 진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운석 때문이에요.
그 운석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 감사의 묵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생명의 나무의 끝에 있는 아주 잔가지에 불과하지만 정말 그 잔가지가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우연들의 사건을 뚫고 여기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전율케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지금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셨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이 맞으셔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연결고리에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인간 존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우연을 뚫고, 진화의 우연을 뚫고 여기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치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사실 의미가 나오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가지의 끝부분에 있는 생명체들은 지금 지구상에 지금 살아왔던 종들의 단 1%입니다. 다시 말하면 99%는 다 멸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운 좋은 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0년 후에 여러분들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유언이 얼마큼 오랫동안 지속될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잘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 영장류의 가지들 중에서 우리만 살아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영장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계 조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호미닌이라고 하는 호모 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멸절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멸절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종이 하나 있죠.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계인이시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신다면 35,000년 전쯤에는 북유럽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다른 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왜 멸절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아주 외로운 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멸절하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고 영장류 중에서 그래서 제일 가까운 종은 누구냐면 침팬지입니다. 그리고 보노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와 보노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침팬지는 우리 인간과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를 보시고 저기 조상님 계시네 그러면 절대 안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침팬지는 우리랑 사촌종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죠? 갈라져 나온 종이죠. 침팬지는 우리랑 99% 되는 유전적으로 그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는 우리랑 좀 다르죠. 제가 일본 교토대 영장연구소에서 침팬지를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연구하던 침팬지 아유무라고 하는 침팬지입니다. 얘가 좀 1살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1살 때 침팬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1살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둘째 딸 1살 전에 제 초성권 허락받고 가져왔습니다. 1살 전쯤의 사진인데요. 얘가 1살 때 할 수 있는 일은 목을 겨우 가늘고 그냥 아장아장 걸을 정도예요. 근데 침팬지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 나무를 날아다닙니다. 신체적인 발달 면에서는 침팬지가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힘도 너무너무 셉니다. 근데 침팬지는 여전히 600만 년 동안 숲에서 나무 위에 살고 있고 우리는 나무를 내려와 초원을 달려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정말 과학이, 진화가, 영장류학이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한 20만 년 전쯤에 쭉 북유럽을 갖고 아시아를 갖고 베링 해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갔죠. 여러분 베링 해협을 건너려면 헤엄을 치는 정도는 안 되죠.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명이라는 것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생태계에 엄청나게 퍼진 종은 단 우리뿐입니다. 새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정복자라고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침팬지와 우리의 인간의 길을 갈라놓았는가? 첫 번째는 뇌 용량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침팬지는 한 200cc 우유 2개 정도를 뇌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3.5배 정도 되는 거죠. 가운데 보시면 네안데르탈인이 있죠. 심지어 인간보다 호모사피엔스보다 뇌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걔는 멸절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뇌용량은 한 1300cc, 1500cc 정도 되면 다 인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그 굉장히 뇌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근데 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왜 그렇게 멸절하게 됐냐? 뇌도 컸는데 이제 네안데르탈은 북유럽에만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멸종하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은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재앙이 닥쳐도 다른 쪽에 살아남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기후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다 갑자기 멸절하게 된 거죠. 한꺼번에 싹쓸이 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뇌가 뇌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러면 우리 질문은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그 600만 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왜 이렇게 뇌용량이 커지게 되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슨 생태적인 문제를 사냥을 잘하고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엄청 커지게 됐고 그래서 언어도 심지어 진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뇌 용량을 한번 봅니다. 근데 뇌 용량 절대적인 용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뇌를 꺼내보시면 여러분들 신피질이라고 뇌 겉부분이 있어요. 쭈글쭈글한 부분이 있는데 주름이 져 있는 부분이죠. 뇌 전체 무게분의 그 신피질의 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신피질 비라고 하는데요. 그 신피질 비와 그 종의 어떤 그룹 사이즈, 집단의 크기가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숭이는 한 10마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단위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신피질 비는 작아요. 점수가 낮습니다. 근데 인간은 침팬지는 그보다 크고 인간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다. 그럼 얼마 정도 되냐? 봤더니 한 4 정도가 돼요. 비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역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우리가 집단 생활을 잘하고 있죠. 역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인간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해야 돼요. 신피질 비를 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렇게 그 뼈들도 관찰해보고 발굴해보고 해보니까 같은 한 동네에 한 100명, 한 150명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런 원시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인들을 보면 한 그룹 사이즈가 한 150명, 200명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SNS가 발달하고 그래서 주소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150을 넘지 않습니다. 그걸 덤바라는 사람이 덤바의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뭔가 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집단 사이즈의 크기, 집단의 크기와 그 다음에 뇌 용량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침팬지는 자기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냐면 털고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털을 골라주죠.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시면 걔네들 막 누워가지고 서로 막 만져주잖아요. 그게 털고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잡아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스킨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50 정도 되는 그룹 사이즈를 유지하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밥만 먹고 털고르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런 방식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져주면 되게 좋잖아요. 만져주면 스킨십을 해주면 여러분들 친밀해집니다. 근데 또 친밀해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심지어 아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결하냐면 언어라는 것을 진화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일종의 말로 하는 털고르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뇌 용량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진화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뇌가 커졌다는 게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일종을 제가 또 다른 설명들을 한번 해볼게요. 포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포인팅을 해왔죠.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리키면서 엄마 뭐야 저게 뭐야 그리고 심지어 엄마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포인팅을 하죠. 그죠? 가리키기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합니다. 그죠? 근데 침팬지나 보노모는 그걸 할까요?
한번 보세요. 이건 보노보입니다. 보노보는 침팬지보다 조금 더 우수에 잠기게 생겼어요. Or stares, or orients his body. This young bonobo is unaware that he is trying to communicate. They were clueless at using the information even after lots and lots of trials. 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3초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보실 거예요. 그죠? 정상인 분들은. 예. 여러분들 정상이신 것 같아요. 이 포인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기술입니다. 자기의 관심을 다른 사람을 하여금 돌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그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스킬인데 놀랍게도 제가 침팬지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침팬지는 이렇게 와서 봅니다. 예, 진짜요. 달을 가리키면 달의 그 손가락을 보는 게 침팬지고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그 달을 보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건 사회성과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리키기, 이건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화시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제가 독심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존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제인은 존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탐은 존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2차, 3차만 가면 여러분도 약간 헷갈립니다만 침팬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동맹을 맺고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죠? 의도가 뭔가 이걸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자폐증 아이들은 이걸 못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왜 읽지 못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잘하면, 그걸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기도 하죠. 그죠? 한 3살 반 정도의 아이들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3살 반, 4살 반에 그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은 이제 사회성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자폐아이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엄마의 마음을 읽고 그거를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 혼내시면 절대 안 돼요. 파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정상적인 아이인 거죠. 그죠? 사회성, 우리는 정말 사회적인 종입니다. 이거를 잘하면 피지컬뿐만 아니라 멘탈이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기도 하죠. 유현진이 공을 던지는데 타자가 슬라이더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구를 던져야지. 그렇게 던집니다. 근데 더 뛰어난 타자는 걔가 직구를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던질 테니까 내가 직구를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수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수싸움을 하게 됩니다. 투수와 타자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사회성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오른쪽 위에가 침팬지고 밑에가 인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딱 보시면 여러분 공막이라는 게 있어요. 흰자 이거죠, 있죠. 이게 공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은 공막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어디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침팬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관점에서 침팬지를 보세요. 침팬지는 너무 음흉하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침팬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인간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짓이죠. 그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하면서 엄청나게 대규모의 협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협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야, 저걸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눈짓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그걸 광고하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협동하는 종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사회성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떤 실험이냐면요. 꼬리 감는 원숭이인데 원숭이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둘 다 지금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오이를 주고, 제한 오이를 좀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는
포도를 줍니다. 포도는 더 맛있거든요. 근데 원래 오이를 먹을 때는 처음에 이런 훈련을 안 할 때는 오이도 뭐 문제 없어요. 잘 먹습니다. 근데 오이를 주니까 어때요? 이제 일을 한 겁니다. 이건 억울하다 이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쟤는 더 맛있는 걸 주고 나는 이런 오이 같은 걸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그죠? 원숭이에게도 이런 정의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인간은 이제 분명히 제가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 저항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거를 예측하고 일종의 자기 걸 나눠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공평하게 생각할 테니까 내가 나눠주면 얘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정의감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 원숭이나 침팬지 절대 자기 걸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성과 관련돼서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호모사피엔스는 정말 울트라 소셜한 종이에요. 영장류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종입니다. 초사회적인 종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간의 특성. 예, 정말 따라쟁이죠, 그죠? 패러디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모방할 수 있는지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침팬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침팬지도 따라하는 능력, 그런 문화 능력이라고 따라해서 모방을 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이제 문화가 되는데 그런 능력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보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애들은 서쪽에 있는 애들은 뭘 하냐면 넛 크래킹을 합니다. 넛을 올려놓고 돌로 막 깨서 먹어요. 근데 재밌게도 서쪽에 있는 애들만 주로 하는데요. 서쪽에 있는 위에 있는 애들은 두 손으로 깨먹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한 손으로 깨먹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 제인구다 선생님이 연구한 그 곰비 쪽에 있는 애들은 넛크래킹을 안 하고 흰개미 낚시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개미 집인데요. 개미 집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흰개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훑어먹어요. 아주 고단백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아프리카 서쪽에는 그 흰개미 무더기 없느냐? 있어요. 근데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떤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근데 문화라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마치 그런 어떤 행동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홍대의 맛집을 그리듯이 문화 지도를 그리듯이 영장력자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어떠한 아주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 행동들을 하는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문화 영장류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인류학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인간의 모방 능력과 침팬지 그다음에 다른 영장들의 모방 능력은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르냐? 모방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인데요.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연구자가 저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 침팬지가 보고 있죠. 둘 간의 관계는 이미 오랫동안 서로 지냈기 때문에 대충 의도를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스틱을 저렇게 해서 사탕을 꺼내죠. 그런 다음에 연구자가 스틱을 줍니다. 한번 해보라는 뜻이겠죠. 이 정도는 알 거예요. 물론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이지만 잘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손가락이 우리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거 대단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틱을 위에서 치고요. The chimp copies fairly well and gets the sweet. 네, 항상 침팬지를 연구하면 그 다음에 인간 아이를 연구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비교 대상이 참 많이 됐는데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 아이 눈망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아이들이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다. 저렇게 이거는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Children copy the actions much as the chimps did. 그죠? You got him. 예, 여기까지는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100만 불짜리 실험입니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투명하게만 만들어졌어요, 박스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누구나 압니다. 중간에 그 벽이 하나 있어서 윗부분에서 아무리 저런 행동을 해도 아랫부분에 사탕을 꺼내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딱 보면 알아요. 오케이, 저렇게 합니다. 똑같이 해줍니다. 침팬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침팬지는 스킵합니다. 안 해요. 그냥 딱 보니까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행동만 합니다. 놀랍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예상을 했거든요. 인간을 보십시오. 저 멍청한 아이들을 보세요. 저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저 차이가 여러분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강연을 듣게 만드는 힘이고요. 저 차이가 여전히 침팬지가 아프리카 숲속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무로부터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그 목표만 배우지 않습니다. 저기 따라해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딱 보면 아이들도 저기 윗부분에 저런 거 행동 필요 없어. 꺼내려면 저렇게 밑에만 하면 돼. 알 거예요. 하지만 이건 따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한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게 이해되지 않든 간에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마저도 따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침팬지는 목표는 따라합니다. 꺼내는 건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그 차곡차곡 그 쌓이는 절차, 아주 디테일한 절차들까지도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침팬지의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여러분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식의 총체입니다.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걸 하나씩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문명은 쌓일 수가 없습니다. 문명은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차곡차곡 따라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모방 능력이죠. 이 능력을 우리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 침팬지는 흰개미 무더기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어서 낚시질을 해먹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걔네들은 한 5, 6년을 배워야 되는데 혼자 배워요. 혼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못하면 저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잘하면 칭찬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수능 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라면 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명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아주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침팬지가 훨씬 나아요. 침팬지 엄마가 훨씬 더 좋은 엄마예요. 안 때립니다. 안 가르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근데 그게 침팬지를 여전히 우리를 여기에 만들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회적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누이 쪽한테 작살, 화살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1820년에 전염병이 돌아서 노인들이 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종족에 저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주죠. 이런 문명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문명은 붕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지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만이 모방을 통해서 인지 자본을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다. 슈퍼 모방자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침팬지는 매번 태어나면서 우리 다음 세 태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을 해요. 얘가 배운 스킬을 전달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태어나면 그 스킬들이 막 쌓이면서 다음 세대 나온 애들은 50보 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뉴턴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실은 별게 한 게 없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봤을 뿐이다. 그 거인은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뉴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쌓아온 것 위에서 그걸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됐는가? 눈치를 진화시켰다. 그죠? 사회성이죠. 그 다음에 눈썰미를 진화시킨 거죠. 배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소셜 마인드를 진화해서 우리가 결국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방 능력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건
리처드 도킨스가 밈이라고 하는 문화 유전자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도 여러분 돼지 중에서 나는 자유를 위해서 내 몸 한 번 불사르겠다라고 한 돼지 보셨나요? 없습니다. 그런 동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오직 인간만이 생물학적인 정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최초의 밈 같은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자유라고 하는 사상을 위해서 자기 삶을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런 가치들,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가치들이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결국 우리가 그거에 종속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평생 살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막 전파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인간이 침팬지랑 같이 시작해서 다른 길로 가면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종이 됐는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실존에 대한 저는 과학이 말해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뭐냐? 아까 인간은 우주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과학적인 경외감, 이것은 고대 중세를 거쳐서 계속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과학을 인해서 어떤 과학적 경이감으로 다시 진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를,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운석을 보더라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화적 실존주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왜 우리가 추구하게 됐는가, 그것이 어떻게 진화하게 됐는가, 이걸 설명해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 독특성의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자연주의 오류를 말씀드리면서 가치가 사실만으로는 가치가 나올 수 없지만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사실들이 업데이트되고 그것이 새롭게 전개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차곡차곡 쌓이고 업데이트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당위를 얘기하거든요. 당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인간이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그건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에서 나온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인류의 지성사를 한번 보세요. 사실 과학이 같이 침묵하는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풍부한 그 과학과 가치와 사상과 이것들이 하나였던 세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갈릴레이가 그랬고, 뉴턴이 그랬고, 다윈이 그랬죠. 그리고 괴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앨런 튜링이 그랬습니다. 인간과 컴퓨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과학은 혁명적으로 우리의 인간에 대한 생각, 우주에 대한 생각, 자연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그 대답을 하고 있고요. 에드워드 윌슨이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하고 있고요. 도킨스, 핑커 이런 분들이 심리학, 생물학, 천문학 이런 데서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슬라이드를 갖고 저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정말 독특한 DNA가 뭐냐. 이 잡스가 이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가 이 교차점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과 저는 핵심 교양이라고 번역하는데 핵심 교양이 만나는 점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 이것이 애플의 DNA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문학과 결합한 테크놀로지, 핵심 교양과 결합한 테크놀로지, 이걸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봐라, 기술만은 안 된다. 인문적인 걸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결국 여기서 정말 잡스가 하고 싶은 말은 하이테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만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리버럴 아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버럴 아트 핵심 교양의 핵심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과가 과학이에요. 과학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교양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과학이 정말 21세기에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다. 저는 감히 과학은 같이 침묵하는가 우리 원래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 인문이 함께 같이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논쟁적인 그 문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고 여기도 사실 인문 강의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인문은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고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문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탐구입니다. 그럼 정말 인간에 대한 탐구로서 21세기에 정말 어떤 분야들이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과학을 빼놓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문사철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인문학을 넘어서 과학적 인간학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직장인이고요. 네. 26살 백은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모방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문명이 유지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나요, 혹시? 네. 그러면 나치즘 같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을 모방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됐었는데 그 나치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패라고 했나? 어떻게 보면 멸절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꼭 모방을 통해서 이게 사회가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물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좀 궁금합니다. 예. 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방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는가. 침팬지랑은 달리. 침팬지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들게 됐는가. 그 능력, 그게 어디서 왔는가, 진화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 모방 능력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잘못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모방 능력을 이렇게 타고 아주 그걸 혹은 그 모방 능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모방 능력을 조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정치 선전들이 사실은 인간의 모방 능력을 갈취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고도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나쁜 어떤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막 전달되고 사람들이 그걸 막 따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고 따라하고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침팬지들한테 다른 종의 동물들한테 그런 똑같은 행동을 보여줘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능력의 진화, 능력의 차이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상의 이 탄생의 기원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진화론이랑 창조론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일단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인간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아시나요? 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가요? 네. 한 몇 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들이 제가 많이 질문해 봤는데 한 3억 개? 그 정도 말씀하셨는데 성인이 가지고 있는 세포수는 50조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간은 전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좀 진화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네. 질문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진화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원숭이 이전에서 왔고 계속 내려가면 박테리아가 우리의 존재의 이것이고 결국 수소 혼자 하나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이로운 거죠, 여러분. 그죠?
그 수소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별들의 어떤 탄생과 거기서 나오는 그런 원소들이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가 결국 인간을 나오게 한 이 엄청난 그 법칙적인 또 한편 엄청난 우연적인 사건들이 결합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아까 제가 침팬지는 저쪽에 있고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화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언젠가 정말 이건 정말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진화론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어떤 걸 뭐 발표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관악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풀들을 그냥 늘 보는 풀들이에요. 근데 그 풀들을 보는 순간 정말 와, 어떻게 저게 수많은 우연을 뚫고 저기에 진화해서 저게 저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아까 제가 그 운석에 감사하자 그런 깨달음을 딱 그 풀들을 보면서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이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창조론은 그거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 이 세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신화, 믿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이 생명체들의 다양성과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300년 후에 진화론이, 지금 다윈의 진화론이 틀릴 수 있다,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학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어떤 신빙성, 지금 우리가 이 패러다임 속에서 믿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빙성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질문, 예, 여기 앞에.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봤을 때요. 다른 저서도 좀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통섭이나 외계인의 시선 같은 걸 언급해 주시면서 또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도 카테고리의 파괴 혹은 재범주나 기존의 경계에 대한 그런 허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그런 범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가 이렇게 통섭으로 변화해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학문의 역사를 보면, 지식의 역사를 보면 지식이 처음에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 전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그 정교화되면서 각 분야마다 정교화되면서 또 근대 어떤 과학혁명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하나씩 분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살림들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건 우리가 다룰게. 하면서 점점 더 분과를 학문으로 이제 진화하게 됐는데 또 그러다가 계몽주의에는 한번 붙여보려고도 했었죠. 근데 그건 실패로 끝났고, 근데 최근의 통섭이라든가 융합이라든가 이런 흐름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야 비로소 여러 학문 문과들이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됐고,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서로 벽이 너무 높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지식을 다시 한번 융합해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그거를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사실 뇌과학을, 김대식 교수님도 왔다 가셨지만 뇌과학을 모르고는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그동안 철학과 다른 종교가 이야기했던 그 중심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핵심 교양이고 21세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식의 융합과 지식의 그런 어떤 그 소통에 관심 가지신 분이라면 저는 과학을 꼭 공부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어제 부장님 몰래 월차를 쓰고 아내랑 거제도에서 왔는데요. 네. 이럴 때 박수 나오던데요, 여러분? 평소 이제 교수님 이제 강의도 즐겨 듣고요. 이제 오늘 기회가 돼서 질문이 여쭙는데 인공지능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하지만 인간은 이제 비합리적이고 옳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항상 집단의 가치 기준에 따라 올바른 우두머리를 선택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뽑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이유가 인간의 이제 사회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인공지능보다 실제로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은 감정을 교류하고 정서를 서로 공유하고 뭐 그걸 표출하고 이런 거는 아직 잘 못합니다. 근데 판단 혹은 뭐 합리적인 선택 이런 건 더 잘해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인간은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진화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심리를 진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엔 인간이라고 하면 초합리적인 그런 에이전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간에 대한 탐구가 바로 경제학도 바꾸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인문적인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